이젠 너무나 익숙해진 말 100세 시대. 하지만 여전히 은퇴 이후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초고령화 시대를 위한 테크닉. 브라보 마이 라이프.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평균 퇴직 나이가 49.3세라고 하죠. 50세도 채 되지 않는 나이에 은퇴 이후를 고민해야 한다. 생각보다 너무 짧은데요.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만큼 노후 대비에 대한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이렇게 정년은 짧아지는 데다가 매년 취업난까지 심각해지면서 과연 나는 은퇴 이후에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재취업 준비 또 자격증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 어디부터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막막한 분들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초대석 시간 생애 설계 전문가인 사람과 직업연구소 정도영 대표를 모시고요. 은퇴 후에 여유로운 삶을 위한 재취업 준비 과연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재취업을 돕는 다양한 자격증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동키 여러분께 인사 좀 나눠주세요. 청취자 여러분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직업 문제와 생애 설계 쪽에서 강의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과 직업연구소의 대표 정도영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환영의 박수. 놀라셨죠? 당황스럽네요. 이런 라디오 처음이시죠. 네. 아니 근데 생애 설계 전문가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전 그거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삶의 균형 잡기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 특히 남성분들이 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일에 몰입하시다 보면 다른 것들을 굉장히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건강이라든지 뭐 가족 내의 관계라든지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삶의 주요 영역들이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지를 고민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일인 것 같아요. 뭔가 지금 내가 내 나이에 제대로 생애를 잘 살아가고 있는가. 준비는 잘 하고 있고 지금까지 뭐랄까요 숙제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잘 하고 살아왔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어요. 네,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대부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시다 보면 모든 걸 다 안고 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느 한 구석에서 물이 새는 곳이 나오는데 그게 뭔지를 좀 확인해보고 더 늦기 전에 막아보자라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다양한 소통을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나이대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구나. 그리고 오늘 주제인 퇴직 이후, 그러니까 나중에 노후를 위해서 내가 이런 준비들을 좀 해야 됐었는데 라는 후회를 좀 많이 하고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이 좀 여러분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제가 대표님이 소개해드리기 전에 임금 근로자들의 평균 퇴직 나이가 49.3세라고 했는데 와 너무 빨라요. 네, 근데 약간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작업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중장년이 맞이하는 직업적 이벤트가 한 3가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첫 번째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49.3세 우리나라 평균 이게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나이입니다. 주된 일자리라는 건 누군가의 인생에서 가장 오래 근무했거나 급여가 제일 높았던 일자리를 말하는데 네. 거기에서 나오는 게 좀 빠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로 맞이하는 게 정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한 은퇴, 일에서 손을 떼는 연령인데 그건 이제 만 73세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73세 정도가 됐을 때 일에서 손을 뗀다. 그렇군요. 100세 시대의 은퇴 후를 고민하시는 5, 60대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특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그래 나도 이제 정년 그리고 또 퇴직의 나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땡땡땡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고민들 많이 하세요? 만나보시면. 제일 많이 하는 건 뭐 누구라도 예측이 가능하겠지만 돈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죠. 그리고 뭐 건강에 대한 부분도 있고 잘 표출은 안 하시지만 가족 문제로 소갈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결국 뭐 이런 중요한 것들이 생애 설계의 주요 축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솔루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 다른데 뭐 과도한 기대치가 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뭐 50대 60대에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많으신데 네. 뭐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사실
3, 40대에도 안정적이지 않았던 우리의 상황들이 50대, 60대에 과연 계속 그 안정적인 그쵸. 일자리가 가능한 얘기인가라는 고민은 좀 남죠. 그리고 안정적인 일자리라는 것이 내 실적과 뭐 일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계속 있을 수 있는 일자리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다라면 정말 이건 좀 과도한 기대도 될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정년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떤 조언이라든가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주실 텐데 네. 어떤 부분의 준비가 좀 필요할까요? 일적인, 돈적인 부분에서. 일과 관련해서 제가 제일 아쉬워하는 것은 대부분의 퇴직자들이 별 대안 없이 퇴직을 맞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정년원저리쯤 가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쳐 계세요. 예, 그래서 뭐 더는 뭐 일에 대해서 좀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그렇죠. 맞아요. 퇴직하고 한 1년은 실업급여 받으면서 편안히 쉴래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직업적 선택지는 거의 다 날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요. 예, 왜냐하면 우리 시대의 제일 고민은 뭐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이라기보다는 그 일자리를 원하는 나와 비슷한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거든요. 예. 그럴 때 내가 1년 이상 쉬었다라면 그것도 정년 넘어서 뭐 1년 이상 쉬었다라면 어떤 일자리가 나한테 우선권을 줄 수 있을지는 좀 고민스러운 문제죠. 근데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대표님도 아마 이해는 되실 텐데 평생을 번아웃하면서 살았어요.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퇴직쯤 됐으니까 내가 그래도 퇴직금도 좀 받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목돈도 좀 마련해 놨고 아니면 1년 정도는 그래도 내가 실업급여 받으면서 조금은 좀 쉬어줘야지 나도 충전의 시간이 좀 있지 않을까. 이 마음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긴 하거든요. 그 정도도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저도 이해돼요. 저도 쉬고 싶고요. 그런데 그 우리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특히 이제 고령자 쪽에 일자리가 많아지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좋은 자리에 대한 수요는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자리는 굉장히 가파르게 줄어들게 되거든요. 50대, 60대를 넘어가면. 예. 그랬을 때 모두가 좋은 자리를 원하는 상황에서 그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더 관리를 잘했고 준비가 잘 된 사람일 거라는 거죠. 자, 저희 이제 1부를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지실 거예요. 좋은 일자리라는 것, 노후에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퇴직 이후에 가질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과연 어떤 걸까도 궁금하실 것 같고요. 관리를 잘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주셨는데 관리를 잘한다는 게 그러면 어떤 걸까라는 질문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저희 1부 마무리하고 2부로 건너가서요. 이런 이야기 나눠볼게요. 지금 문자창을 통해서도 생애를 설계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낯서네요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 거겠죠? 생애를 설계하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도 좀 벌었고 사회적인 명성도 좀 쌓았는데 네. 내 가족하고 관계가 너무 벌어져서 이게 그야말로 쇼윈도우 가족처럼 살고 있다라면 뭔가 중간에 마음이 뻥 뚫린 듯한 느낌이 그쵸. 들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삶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듯이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의외로 여러 사람들한테 발생을 합니다. 생애 설계라는 것이 단순히 은퇴, 퇴직을 앞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젊어서부터 해야 되겠네요. 사실 3, 40대에는 이렇게까지 다 돌아보기는 쉽지 않고요. 그렇죠. 적어도 50대부터는 빠르면 한 40대 후반부터 이 부분을 돌아보지 않으면 나중에 이걸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에 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시다시피 뭐 건강 하나만 망가져 있어도 네. 이건 그 다음에는 해결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많은 생각들을 머리에 가슴에 또 담고 계실 것 같습니다. 1부 마무리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좋은 일자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고 준비가 잘 된 사람들에게 그 기회가 가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리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좋은 일자리라는 게 과연 뭘까? 우리가 취업을 앞둔 20대에게 물어봐도 참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네. 퇴직 이후에 좋은 일자리는 어떤 걸 주로 찾으십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제 친구가 재무 전문가인데 네. 어떻게 하면 돈 벌어요? 라고 하시는 질문이 제일 많거든요. 아껴 쓰고 많이 모으고. 저한테 좋은 일자리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라면 음. 저는 자신이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걸 그래도 좀 더 많이 쓸 수 있는 일자리 정도면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들 얘기하시는 거는 적당하게 돈을 벌고 내가 원하는 한 오래 일할 수 있는 일자리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 적당한 돈이 얼마인지도 개인차가 너무 그쵸, 심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한 일을 한다라는 것도 좀 깊이 들어가 보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선은 음. 많은 분들이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없냐라고 물으신다라면 기존에 해오셨던 일이 싫지 않다라면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다라면 그거 좋은 선택이죠. 너무 좋죠. 예.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잖아요. 내가 했던 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그리고 노년에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거라서 앞서 말씀하신 준비를 잘 해야 된다.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렇죠. 예. 네. 어떤 관리들이 필요할까요? 뭐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자격증에도 자격증 체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술이 좋아서 뭐 기능사를 따고 나오는 기능사 정도를 갖고 나오는 사람과 기술력이 좋고 본인이 노력을 많이 해서 기사 혹은 그 최상위의 기술사까지 따고 나오는 사람은 그 이후에 시장에서의 반응이 달라요. 그렇죠. 맞아요. 혹은 뭐 다른 일을 하셨어도 한 분야에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그 한 분야에 중심축을 두고 쭉 오신 분이라면 모르겠는데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전혀 맥락이 맞지 않는 일들을 계속 해오신 경우라면 사실 그 경력이 힘을 받기는 어렵거든요. 내가 퇴직 이후에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를 고민해 보는 과정이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는 게 바로 생애설계의 한 축이다. 네, 적어도 네. 생애설계에서 지금 문제는 방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게 가장 핵심입니다. 예. 그러면 어떤 자격증들에 많이 관심들을 가지세요, 실제로? 사람들이 제가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인터넷에서 항상 뭘 찾느냐 하면 유망 자격증을 찾아요. 죄송한데 저도 검색해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자격증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내가 만약에 자격증을 만들어 놓는다라면 그 자격증을 소개할 때는 누구라도 당연히 유망 자격증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일 만약에 그런 걸 하실 때는 첫 번째로 가장 검색해 봐야 될 거는 구인 공고가 많은 자격증입니다. 구인 공고가 많은 자격증. 대체로 그 자격증 취득의 목적이 재취업이라면 실제로 구인 공고가 많은 자격증이 필요한 거겠죠. 구인 공고가 많은 자격증이라고 검색하면 됩니까? 네, 그렇게 치면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뭐 아마 제 영상이 나올 수도 있는데 홍보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쪽의 얘기 질문을 하도 많이 들어서 네, 그래서 구인 공고가 많은 자격증이 첫 번째고요. 그거는 뭐 검색을 해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취업 포털 사이트에 자신이 생각하는 그 자격증들을 쳐보시면 일자리 구인이 맞아요. 뜨겠죠. 그러네요. 실제로 그랬을 때 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좀 걸러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어라고 자격증 따놓으신 분들도 봤는데 실제로 그 일이 45세 이후로는 쓰지 않는데요. 그래서 나 지금 직업 바꿔야 돼? 뭐 이런 고민하시는 분도 봤거든요. 지금 굉장히 유용한 팁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많이들 따시는 자격증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혹시? 구인 공고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자격증은 운전면허증입니다. 그래요? 네, 굉장히 많은 구인 공고에서 이걸 요구하고 있고요. 실제로 뭐 배송 같이 직접적으로 배송이나 뭐 택시, 버스 뭐 이런 것처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운전면허증은 정말로 필요한 경우가 많죠. 그리고 두 번째로 구인 공고가 굉장히 많이 뜨는 자격증은 요양보호사입니다. 네. 근데 요양보호사는 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조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요. 그건 60 넘어서나
할 수 없을 때 하는 것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많은데 사실 그 일자리가 그렇게 평화되는 것은 좀 아쉽긴 합니다. 분명히 우리 시대에 필요한 일자리고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되는 일자리이기도 한데 인식 자체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네. 최근에 요양보호사 준비를 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정말 아무나 딸 수 있었던 자격증처럼 여겨졌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까다로워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자체가 그러니까 정말 자격증다워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라 생각을 하고요. 그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보수도 조금 더 올라가는 게 맞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누구도 그 일을 썩 선호해서 하지 않으려 할 때 맞아요. 그에 대한 보상은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정말 맞는 말씀 해주셨어요. 또 있습니까? 그다음에 그 생각보다 좀 범용성이 넓은 자격증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죠. 네. 비기술 계열 자격증 중에서는 요양보호사 다음으로 가장 많이 수요가 있는 자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갖게 되면 어디에 취업을 하는 거예요? 가장 흔하게 떠올릴 수 있는 건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같은 곳들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이 우선으로 두지는 않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곳은 뭐 복지관 같은 데일 건데 그쪽 워낙 진입 자체가 숫자도 적고 뽑는 숫자도 적고 진입이 좀 까다롭죠. 근데 그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복지사는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아무래도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 뭐 이렇게 말만 했을 뿐 현실적으로 조금 느끼지 못했다면 지금 자격증 얘기를 하면서 진짜 우리가 노령 인구를 위한 직업들이 많이 요구되는구나. 그런 자격증들도 많이들 관심 가지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말고도 또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십니까? 약간 여성분들 말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실 것 같은데요. 남성분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시는 것들은 지게차 같은 것들입니다. 지게차? 예, 지게차 운전기능사. 통상 남성의 5, 60대 이후의 직업 쪽은 기능 쪽이 조금 더 수명이 길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여성은 돌봄이나 서비스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남성의 경우는 최근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자격증은 아마 지게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부하시고 자격증 준비하시고 하시는 분들 중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흐름을 따라서 가시다 보니까 나하고는 좀 맞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했던 일하고는 너무나 상반된 그런 것들도 꽤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나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막상 공부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나랑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따긴 해보자 뭐 이렇게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게차 쪽은 초기 경력 쌓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시다시피 대단히 그 큰 물건들을 운반해야 되는 그쵸. 경우들이 많고 이게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보니 경력직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분명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 경력을 쌓는 것이 어려우니까 이거 하다가 이거 별로 도움이 안 되네 이러면서 결국 장롱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또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 다 따봤는데 소용없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실제로 초기 경력을 쌓는 게 힘들다라는 거는 조금 더 젊었을 때 이 자격증을 따놓고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보다는 초기에 경력을 쌓기 위해서 좀 험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초기 경력을 쌓게 해주는 것 자체가 귀한 기회니까 굳이 돈을 많이 주고 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접근을 하셔야겠네요. 지금 문자 주신 분들 중에도 기대감을 조금 낮추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퇴직 이후에도 내가 원래 받던 급여 부분, 내가 원래 하던 일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여전히 갖고 있어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실제 그런 분들도 많이 뵙게 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500만 원 받다가
퇴직하고 나니까 200만 원 주겠다 하면 이게 그렇게 선뜻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객관화 시켜서 보면 네.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현실이라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당사자에겐 상당한 심적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퇴직을 하고 나서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구인 공고가 많이 나는 그런 자격증 이런 것들을 준비한다고 하면 마음도 좀 급해질 것 같고요. 뭔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방해를 할 것 같거든요. 언제부터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뭐 거기에 대한 답은 한 가지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예. 대부분 퇴직하신 이후에 예를 들면 정년이시라면 정년하신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고민을 하시려고 해요. 근데 이거 한 박자 늦는다라는 거죠. 준비를 미리 방향을 미리 잡으신 다음에 실업급여를 타시는 그 과정에서 내가 생각한 것들이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실업급여를 타면서 고민해 버리면 시간이 왕창 지나가게 되고요. 그러면 그 좋은 타이밍 다 놓치고 금방 마음이 쫓기게 돼요. 근데 실제로 은퇴 혹은 정년 이후이신 분들이 뭔가 새로운 걸 준비하실 때 지원책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려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지원책이 좀 앞당겨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일단 재취업 지원 의무화 교육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게 현재로선 1,000명 이상 사업장에만 진행이 돼서 정작 필요한 건 중소기업 쪽인데 그렇죠. 근데 또 중소기업 퇴직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필요하다는 인식조차 없는 경우들이 많아서 혼자서 그냥 막 부딪히고 그런 헤매는 과정을 겪게 되시거든요. 네. 그 조금 아쉬운 현실인 거죠. 네. 이렇게 대표님을 찾아오면 지원책 같은 것도 막 알려주시고 이쪽으로 가면 도움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좀 정리해 주십니까? 저는 사실 기업 대 기업으로 진행하는 일이 많아서 제가 제일 많이 추천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공공 영역에서 취업 지원 그 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잘 되어 있고. 네네. 그래서 그런 곳들을 좀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절대 구직 활동 혼자 하시지 말라고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혼자 하시면 금방 지쳐요. 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보시고 또 그 취업 지원 기관은 재직 중에는 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재직 중에 가셔도 됩니다. 재직 중에 가셔서 상담 받으셔도 되고요. 이런 것들이 미리미리 이루어질 때 훨씬 유연하게 대응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로터리나 뭐 교차로 뭐 이런 신문들 있잖아요. 구인 광고가 나는 네. 그런 신문들. 그런 걸 통해서 제2의 직장을 찾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용직이라도 빨리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급한 마음에 그래서 일찍 준비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방금 소개해 주신 이제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들으시면서 아, 나랑 맞는 건 하나도 없네. 절망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혹시 더 소개해 주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준비해 놓으면 좋다. 일단 자격증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너무 많아서 내가 어떤 쪽에 관심이 있는지부터 정리를 좀 하신 다음에 그와 어울리는 것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혼자서 하시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직업에 관해서 굉장히 잘 알 것 같지만 자신의 일과 관련된 거 외에는 잘 모르는 게 일반인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구직활동 과정에서 내가 어떤 자격증을 딸지 그것이 유망한지 그리고 지금 내 상황에서 이게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업지원기관의 담당 컨설턴트 분들하고 상의를 좀 해보시면서 결정을 하시는 게 그렇죠. 그런 그 내가 그걸 노력을 했는데도 전혀 못 쓰는 그런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노력이 되는 거죠. 제가 아는 분 중에서요. 지금 60세가 거의 다 돼 가시는데 코딩 관련 자격증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네. 괜찮을까요?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분이 그쪽에 조금 더 노하우가 있으시고 또는 그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면 저는 상관없다라고 봅니다. 코딩 같은 경우는 어쩌면 그 사람의 결과물이 문제지 나이를 묻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 코딩은 어차피 그 작품이 문제인 그쵸. 거니까요. 예. 근데 이제 다른 자격증들, 소위 이제 우리가 거기 참여해서 얼굴을 들이밀고 대면 업무를 하거나 또는 뭐 회사에 참여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은
그 회사가 가지는 정년 규정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내부적인 나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그렇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알려주신 은퇴 후 재취업에 도움되는 다양한 자격증들 정말 많다. 자격증은 진짜 무궁무진하게 많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자격증 종류를 알아보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네, 이거 어렵죠. 관심 가지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맞아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분류하는 게 국가 자격증과 민간 자격증입니다. 근데 이제 국가 자격증은 현재 제가 개수 확인한 바로는 한 770개에서 790개 사이? 그렇게 많아요? 이게 맞나요? 많은 거 아닌가요? 근데 민간 자격증은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53,800개가 넘습니다. 다 지금 소름 돋았어. 네, 와, 많구나. 너무 많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자격증을 만드는 것이 민간 자격증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남발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자격증 자체는 존재하지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뭐 공신력 같은 거. 네. 문제는 민간 자격증이 무조건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제일 간략하게 구분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자격증 따기가 굉장히 쉽다라면 그건 일단 크게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군요. 같은 자격증이어도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주는 기관이 여러 곳인 것도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곳에서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이제 민간 기업에서 네, 간혹 그 시험 문제까지도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맞아요. 네. 그런 경우는 안 따지는 게 맞죠. 네. 그렇게 해서 어떤 의미를 갖기는 어렵고요. 자격증이라는 게 결국 사회적인 인증이고 세상에서 이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렇게 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간혹 가다가 나는 정말 자격증도 많이 준비를 했고 정말 열심히 나는 준비를 하고 나를 가다듬었다. 가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이 잘 안 되더라 하시는 분들은 보신 결과 어떤 원인들이 있던가요? 일단 한 가지 그 사이에 자격증이 취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곤란한 전제죠. 예. 자격증은 취업을 위한 하나의 도구 같은 것이지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일자리가 해결되면 우리나라에서 사실 일자리 문제는 안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구직 활동을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붙는 건데 의외로 구직 활동을 제대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생각만큼 많지는 않아요. 구직 활동을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잘하는 거예요? 일단 일자리가 나올 수 있는 루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필요한데 중장년의 경우에 가장 취업이 안 되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혼자서 집에 칩거하시면서 인터넷만 뒤지시는 경우예요. 나 너무 이게 굉장히 그려지네요. 어렵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취업이 된 케이스를 쫓아가 보면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받고 뭐 좀 더 좋은 경우라면 소개나 추천을 받은 케이스들 이런 그렇죠. 경우들이 사실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좋은 자리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인터넷만 뒤지시면 내가 50대라도 20대, 30대, 40대, 60대가 다 같이 경쟁해야 되는 시장으로 들어가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중장년층 그리고 또 퇴직을 앞두신 분들에게 일자리를 좀 공유하고 일자리를 열어두는 그런 곳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 좀 있나요? 취업 포털 사이트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특정 브랜드를 얘기해도 되나요? 그게 민간 기업입니까? 네네. 저희 PD가 잡땡땡이라든지 네네네. 뭐 사땡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거 외에도 개별 전문가들이 그 개별 직종의 취업 포털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일일이 찾기 어려우시면 취업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고 그렇죠. 무료로 하시려면
공공취업지원기관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서 은퇴하고 퇴직하신 이후에도 사람을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네.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은퇴 후가 아니라 음. 퇴직 전에 미리 연락을 하고 미리 방문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특히 남성의 경우는 퇴직 1년 전에 전화를 못 하시면 그 이후에는 정말 전화 못 하시거든요. 예. 왠지 내가 필요할 때만 전화 거는 듯한 기분이 드는 거니까. 그래서 미리 연락들 좀 하시고 미리 만나시고 사실 이 정도만 잘 하셔도 노후의 취업 문제는 생각보다 빠르게 해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퇴직 후의 직업, 왕년에 내가 뭐였는데 어떻게 그걸 해? 이 마음가짐을 내려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0947님 문자 주셨어요. 진짜 이런 생각을 내려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매년 하는 동창들 모임 같은 데서도 뭐 김 사장, 이 사장, 뭐 이 대표 이렇게 듣던 분인데 내년 동창회 나가서 내가 어떻게 지금 하는 일을 얘기를 해.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알게 모르게 좀 있죠. 네. 퇴직하시고 바깥 사람을 만나는 게 민망하다면서 외출을 극도로 자제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마음적인 병도 얻으시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럼요. 집에 오래 계시면 제가 아는 한은 성격도 변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사람 간의 관계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고 뭔가의 기대감을 좀 내려놓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오늘 얘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요. 언제부터 대표님은 이 생애 설계 전문가라는 일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직업 분야에서 재취업 지원을 하다가 네. 그 2010년 정도 때부터 이게 한 사람이 당장 재취업하는 문제만 해결한다고 인생이 풀리는 게 아니다. 좀 더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조금 더 확장이 되기 시작했고요. 저는 이 일을 시작한 지는 직업 문제부터 시작하면 저는 한 20년 정도 다 돼갑니다. 20년 동안 참 많은 일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특별히 좀 기억 남는 분 이야기가 있을까요? 뭐 길지 않게 짧게 소개해 주실 게 있으시다면. 그 자신이 좋아하는 거, 재밌어 하는 것이 좀 반영되면 좋은 일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그 얘기를 떠올리니까 저도 기억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금융권 퇴직자셨는데 50대 후반에 퇴직하셨고요. 이분이 연극도 좋아하셨고 외국인하고 얘기 나누는 것도 좋아하셨고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어디로 가셨냐면 고궁의 그 수문장 공연팀 하시는데 우와. 그쪽에서 출연자로 가셨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본인 좋아하시는 것과 꽤 잘 맞물린다라는 그러네요. 느낌이 있는 거죠. 예. 돈 벌려고 가셨던 건 아니었고요. 그게 재밌으니까. 예. 뭐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나이 들어서는 의미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재밌으실 것 같은데요. 하루하루 생기도 도실 것 같고. 외국인분들이 고궁 놀러 오셨을 때 같이 막 얘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전통에 대해서 설명도 막 해주시고. 자, 오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또 벌써 다 됐습니다. 한 30여 초 정도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 오늘 좀 마무리하고 싶은 말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장기 실직으로 가시는 케이스를 보면 스스로 하시다가 힘들다라고 하셔서 스스로 포기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으세요. 이러면 주변에서도 도와주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내가 계속 움직일 때 직업 시장에서는 우연이라는 것들이 좀 의미 있는 우연이라는 것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 그런 우연도 일어나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혼자 구직 활동하지 마시고요. 예, 주변에 있는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가슴이 좀 쿵쾅쿵쾅 뛰는 시간이 되시지 않았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생애 설계 전문가이시죠. 사람을 연구하고 직업을 연구하시는 곳에서 열심히 20년간 일을 하고 계시는 정도영 대표와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시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